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김경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이 상당 정도 지방으로 내려갔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방 토착 비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권한은 많고 감시 장치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유혹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준비된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 군수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니 비리에 둔감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왕적 인사권이 인사 뇌물 구조를 만든다. 또 업무 추진비를 주머니 속에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한다. 또 지역 내 토호 세력과 유착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역시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제왕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예. 물론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또 중앙정당, 또 중앙정치인과의 관계에서는 약자의 입장일 때도 예. 있겠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제왕적인 그런 존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은 강하고 의회의 권한은 약한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여기서 비롯이 되는데요. 자치단체장은 우선 공무원 임용, 승진과 같은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주요 공무원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부단체장 임명에 관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 나머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단체장에게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돼서 금품이 서로 오가고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해서 선거운동을 돕기도 합니다. 이런 인사부조리 또 공무원 선거 개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 보도로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인사위원회, 어떤 독립된 인사구조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예산 편성권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산 편성권 역시 단체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원래 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만 지방의원은 소속 지역구나 소속의 집단, 단체에게 일정한 예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장이 예산을 매개로 지방의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단체장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매개로 지역의 여러 집단이라든지 단체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따내야 하는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에 관해서도 단체장이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중앙당 내지는 중앙정치인과 후견, 피후견의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기득권층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서 의회의 권한이 몹시 약한데요.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도 없고
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정당과 또 지방의회 다수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서로 짝짝꿍해서 모든 이해를 그냥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그런 감사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예. 또 자체적인 감사 조직 역시 그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정부에는 이제 감사원이 헌법기구로, 즉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과 독립된 감사 조직이 전혀 없고 단체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임명된 임명직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제주도 특별자치도인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경우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독립된 감사가 없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주민 소환 또 주민 감사 청구 등의 그런 제도들이 또 도입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단체장을 좀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까지 여러 법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 주민 투표, 또 주민 감사 청구, 네. 주민 소송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런 제도들의 실행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네. 주민투표의 경우 도입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주민소환제의 경우 도입된 지 3년이 돼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기도 하남시와 제주도 이 두 군데에서 실제 소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투표율을 넘지 못해서 투표함이 개봉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네. 지방자치 선거 역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좌우되는 현상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정작 지방선거에서 지역 살림이나 또 지역 도시 계획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06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정당의 공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이 두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당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지역 주민을 바라보지는 않고 정당의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당의 경우에는 정작 공천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선된 이후에 비리로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 위주로 지역 정가가 돌아가고 그래서 지역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당 공천 후보자가 범죄로 낙마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 해당 정당에게 공천권을 좀 박탈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있고요. 또 그 지역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정당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나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 한 사람이 그냥 소선구에서 모두 당선되는 그런 폐해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특정 정당의 그 비민주적인 지배 구조 예. 그리고 주민 참여 부진이 이제 결국 부패와 독선 그리고 또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교육, 환경, 문화 이런 데 쓰여야 될 돈과 예산들이 사실은 주민의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지방자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의 혁신, 또 정치의 혁신, 주민 역량의 혁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으로 인한 이런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 볼 만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어떤 지역 의원들이 사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위원장 또 지역위원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좀 여론 수렴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보자. 또 정당 내에서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심도 깊게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단체장 사이에 뭐 앙숙처럼 이런 싸우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그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최근 우리 지역의 한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의 반목이 심하다. 그래서 심지어 뭐 수사를 받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앙숙처럼 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로 가야 할 예산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데로 돌린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공천을 폐지하고 그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에 서로 간의 어떤 의견 또 어떤 위치나 역할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정당 공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우선 그 공천을 좀 차등적으로 이분화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기초의원, 구의원이나 구청장과 같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나와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의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정당 공천제를 두어서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이원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구 제도 역시 지방자치와 정당 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요. 가령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중대형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후보한 후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 정당 표방제 역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특정 정당의 공천권을 따면 곧바로 당선이다.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당 공천의 폐해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후보가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정당 정치의 현실화에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공천은 폐지하되 대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한다면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정당 공천제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왜 이 정당 공천제가 항상 시끄럽습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조그만 지역이고 지역적 이해관계의 문제인데 정당 공천을 하다 보면 중앙당의 문제 또 지역구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조그만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어떤 전국 단위의 이슈가 쟁점이 되는 이런 잘못된 정치 왜곡 구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또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선출직 의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전문직을 의원으로 선발하자.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의원으로 뽑자.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당내에서조차 비례대표 후보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대표 또 비리대표다. 이런 단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의 특별당비 논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또 허위 학력, 경력 기재, 전과가 많은 사람도 비례대표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를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록해서 사후에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자. 또는 영역을 나누어서 환경 분야 사람 한 사람, 또 여성 분야 한 사람, 또 문화 분야 한 사람 이렇게 전문 행정 영역별로 나누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자. 이런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아무래도 청렴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정책이 훌륭해도 이런 부패 혐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청렴을 위한 수치 무엇이 있을까요? 공직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자신은 물론 지역도 불행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이 청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다 보니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고 조금만 정신을 놓다 보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돈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하고 또 친인척을 단속하고 모든 면담에 배석자를 두고 독대를 삼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직자로 뽑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의 기본은 윤리성과 청렴성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윤리성과 청렴성이 결국 돈에 매수되면 어떤 일도 올바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덕성의 발목이 잡히면 임기 내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또 지역 주민이라든지 부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과 모두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네, 이 밖에 청렴 이외에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그런 소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경청 능력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이렇게 중지를 잘 모을 줄 안다고 합니다. 중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중지를 잘 모으는 사람을 어떤 지도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학과 비전 제시 능력입니다.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향방이 결정이 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또 국가의 비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학습 마인드 역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나가는 기관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은 교육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치단체장들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 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국회에 제밥그릇 챙기기식 입법 형태가 지금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법 노비를 허용하는 취지로 이 정치자금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그 단체의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체의 자금이라도 쪼개기를 하면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한 쪽으로 아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회의원 본인이 처리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노비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배밭에서는 그 가끈을 매지 말라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선 무효 규정 완화 추진 개정안을 두고 지금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당선 무효 조항을 좀 완화시켜서 자신들에게 좀 쉽게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지금처럼 혼탁한 선거풍토에서 불법 자금 살포라든지 각종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개정해버리면 그런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양극화라든지 또 높은 물가 이런 것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보다는 서민들을 좀 보살피는 그런 의정활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와 쟁점들 모두가 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결론과 그리고 대책들이 나올지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